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 내각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뭐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전가를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2년 대선 경선에 참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선의 뜻을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총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이후에 다시 2022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야당의 비판 중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대선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직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네. 정말 이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 이번 국회가 출발할 때 최대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근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소위 all or nothing 게임, 전무 아니면 전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에 진 그날부터 정부 여당을 흠집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사실상 대선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도를 제도적으로 깨지 않고서는 협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승자 독식의 그런 체제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이 돕고 함께 협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저는 이 총리의 권한을, 총리 임명 권한을 국회에서 복수의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은 개헌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권형의 개헌이 꼭 이루어져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이제 권한도 재배분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방 분권도 이루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이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사청문회법에 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지금 장관을 우리 장관으로 모실 테니 수락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사양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엄청이 많습니다. 어느 한 부처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 이상이 장관 수락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 때문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 모든 사람이 도마 위에 올르고 공기에 까발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처럼 전파되면서 내가 잘 살아온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이러한 거부감이 큽니다. 심지어는 직업관리로서 차관까지 올라온 사람이 장관을 권유했을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라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유능한 분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법을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자. 대신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이 끝난 뒤에는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예, 저도 인사청문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장관 청문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관이 되고자 하는 공직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력을 관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을 장관에 기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헌법은 장관이나 차관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만 인사청문회법만 고쳐가지고는 이제 이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대통령을 기속하는 그런 상황은 현행 헌법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 대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덕성 검증과 능력이나 자질 검증을 별도로 함으로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이 장관이나 다른 중요한 직책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총리 후보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은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그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박광원 간사님께서 그 정책 청문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5번 쏘아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21번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청와대 대통령 북한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경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역대 최대 실업률,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고 700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민생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현재 정부 강요, 집권 여당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현장 목소리를 가지고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21대 민주당 공천 제가 장담하건대 임기 후반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공천할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또 국회에 입성하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누가 하겠느냐. 이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이 전국 주도권 정책 결정 능력 없습니다. 여당이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좀 잘 치러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당 1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걸 막는 권력 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처리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회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 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한 건 외에는 국회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초기에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지지수는 산악동호회 대표, 문재인 후보 지지수는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문재인 후보 지지 요새 고교교사, 문재인 후보 대선 준비 실무단, 문재인 대선 후보 108 불교 특보단, 국민들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무자비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 꽂고 있어요. 어떤 공기업은 이 사회의 3분의 2가 선거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챙기지 않고 왼쪽 끝에 서서 내 편만 챙기고 있는데 이게 국민 합의 되겠습니까? 후보께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후배 쌍용에 재직했던 같이 몸담았던 부하 직원
의정 활동하면서 만났던 그런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기업의 임원 또는 국회의 보직 등등 차례를 주셨어요. 뭐 좀 이의가 있으면 제가 실명으로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내년도 본예산 처리할 때 512조 중에 국가 부채가 60조였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그 국민들 잘 모릅니다. 해마다 1만 명 남짓 충원하던 공무원 지금 이 정부 말까지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겠답니다. 그 공무원들 월급, 연금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자식들 호주머니에서 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 여론 좀 이렇게 잘해서 홍보만 하면 되겠지 하는 굉장히 오만한,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가원 간사가 이야기하셨던 이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정책 청문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민주당이 야당했을 때 그때 정책 청문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책 청문회, 즉 100분 수용해서 정말 국민들 삶을 다루는 정책만 가지고 하루 온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청문회 기간을 하루 좀 연장해서 같이 정책만 다루는 그런 정책 청문회 제안을 드립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파악을 했다면 그 노선을 수정할 줄 아는 지도자가 저는 정말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총리님 정말 고군분투하셨지만은 역시 제 목소리 내지 못하셨어요. 지금 후보님께서도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언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임기 후반부 문재인 정권에 남겨진 사명이 정말 이제 국민을 돌아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많이 부족한 정당이지만 정말 대한민국 또 우리 자식 세대 미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 민주당도 우리 편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같이 걱정하는 그런 정당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총리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잘못된 정책 노선의 수정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지 않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문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경제 활력을 찾기도 어렵고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는 뭐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 왜 말씀드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야당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에서 정부에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당에서는 대통령께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수시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또 뭔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낙하산 소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에 비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제각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작정이고요. 공무원 증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하는 차원의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세금을 유효하게 잘 쓰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정책 특히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가장 자주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총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직언을 서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의원님. 저 위원장님, 저 네.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해도 될까요? 아까는 짧게. 의사진행 발언의 범위를 넘어서신 거였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해당하는 것만 하십시오. 네. 그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상훈 의원님의 그 후보자 및 제3사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적이 있고 나서 김상훈 의원님 의원실에서 이걸 내렸더라고요. 예,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은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전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이게 국회 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국회 도서관에 확인한 결과 국회 도서관에서는 국회의원이 동의하에 자료를 비치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또 공개를 하더라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마치 제가 법률적 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법리 해석을 검토 드렸는데 신속하게 행정실에다가 법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네, 주질의하십시오. 네. 예, 우선 후보자님 네. 지명 축하드리고요. 항상 보면 이렇게 잘 웃으시고 또 백봉 신사장을 15번이나 타시고 그래서 별명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네네.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글쎄요, 이제 국민들 상황이 참 어려워요, 민생이. 그래서 그냥 제가 잘 웃는 습관이 있지만은 오늘 청문회 같은 데서도 제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도 제가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 시간이 질의 시간이 있어서요. 네. 제가 이제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향해서 미소를 던지면 그 반은 자기 얼굴에 나타나고 반은 타인에게 미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40 넘으면 그 얼굴에 자기 성격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만큼 편안하게 잘 살아오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디디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또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카리스마를 갖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은 그 미스터 스마일보다는 뼛속까지 의회주의자라는 그런 또 별칭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진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치 않고 제가 혹시 행정부로 가더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잘 소통하고 의회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고요. 특히 야당과는 더 소통을 해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당에서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 후보자 청문 동의를 만약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아까도 계속 제기됐던 상권 분립을 이배한다는 그런 헌법 정신을 이배한다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 몇 가지 신상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또다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권 분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좀 독특하죠. 미국의 대통령제는 저는 명확하게 상권 분립이 돼 있고 국무총리제가 없잖아요. 부통령이 그렇습니다. 있고 예. 국무장관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대통령제를 가지면서도 의원이 국무위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헌법 정신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의원 그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를 가는 게 헌법에는 헌법이나 법률의 입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의 헌법 정신. 근데 제가 이제 이 정치사를 보니까 이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문제보다는 의원 내각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권한을 갖는 걸로 바뀌면서 그게 전통적으로 국무총리가 계속 남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헌법을 기초할 때 유진호 박사께서 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 헌법을 짧은 시간에 대통령제로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각제로 기초를 해서 우리 헌법이 내각적인 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제가 돼버린 것이죠.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보면 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고 미국 27대 대통령인데 이건 상당히 독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상권 분립인데 이분이 그 27대 대통령을 마치고 퇴임하고 나서 후임 대통령인 하딩 대통령께서 이 대법원장 지명합니다. 그 이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해요. 그리고 상원의 인준을 받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분이 물론 법관 출신이시죠. 그래서 되고 나서 대법원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평이 뭐냐면 대통령직보다는 본인도 즐겨 하셨고 국민으로 평가도 대법원장직을 훨씬 잘 수행했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게 뭐 우리보다 더 엄격한 상권 분립의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지낸 분을 후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좀 이례적인 부분도 별 문제 없이 제기되는데 이걸 상권 분립을 이배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는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통합과 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정말 양 진영으로 갈려져서 너무나 극심한 대립과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경제를 살리라. 또 국민 통합과 소통을 하라는데 적합한 분이 후보자로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또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격으로 보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노승환 부의장께서 나중에 마포구 구청장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낮춰서도 본인의 역을 하시는데 어떤 각오로 이런 자리에 임했습니까? 네, 그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를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원래 저희 지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당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소재 부품 장비 특위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산자부 출신이기 때문에 소부장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당의 일개 특위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제가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그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총리가 인준이 된다면 정말 일 잘하는 총리가 되고 싶다.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마 우리 국회도 지금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밖에도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주말마다 시민들께서 나와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통합이 돼야 된다, 화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총리, 통합총리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총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굳게 하고 조금 모양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이 시점에 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런 판단으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총리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신년회의 방명록에 혁신이란 단어를 4글자 중에 3번 썼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정 후보를 총리 지명한 가장 중요한 사유가 바로 정부 혁신의 적임자라고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뭐 부족함이 많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혁신 경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네, 예. 이제 뭐 그런 점 제가 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예. 평가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총리 후보께서 모두 발언에서 총리가 되면 3가지 일에 집중하겠다. 네. 첫 번째,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 예. 두 번째,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바로 혁신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에 대한 후보의 구상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과도한 규제 혁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기업가 정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도 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이고 또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그래서 아예 사후 규제로 이렇게 규제 시스템을 바꿔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네, 기업이 만들지 저는 않습니까? 좀 더 이 혁신의 문제를 내적 과제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규제를 완화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정부 정책을 해나가는 게 바로 혁신 역량이 있어야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마차 위주로 붉은 깃발에 만든 것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반영이지만 그 당시 영국 정부의 공무원들의 역량이었습니다.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이 정부 혁신을 중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일이 이 정부 혁신의 과제, 행정 혁신의 과제가 심화 발전되지 못하고 좌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 혁신을 제대로 정말 아주 철저하게 과장이나 허세 없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제도의 개선입니다. 또 지원부서 중심이 아닌 현업부서 중심의 인사평가 제도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공무원 하나하나의
그리고 또 조직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좀 기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에 있었는데 보통 공직사회는 1년마다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2년이 되지 않은 간부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그래서 혹시 이제 경력 관리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인사를 제가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그 변동은 정말 전문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그 점에서 저는 적어도 행정기관을 방문한 특히 민원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나가서 분노하는 게 이 순환보직제의 병폐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인수인계까지 제대로 안 합니다. 종이 한 장이 인수인계소에 다 합니다. 심지어는 PC 했으니까 그거 거기서 찾아보세요. 네. 이게 지금 인수인계의 우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답답해서 열심히 사례도 찾아가고 조문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전문가 의견도 갖다 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겨우 담당자가 알만하면 어느 날 싹 바뀝니다. 그리고 새 담당자가 왔는데 내가 후임인데 앞에 인수인계를 잘 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저는 시민들이 여기서 좌절하고 분노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 그래서 순환보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인수인계 제도도 철저하게 해서 인수인계에 대한 평가가 그 조직 내지는 그 공무원 개개인의 평가에 중요하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제에 교육훈련 지금 이 인사혁신처 예산 교육원 예산만 갖고 얘기하기는 무리입니다만 1인당 1년에 14만 원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공무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키우겠습니까? 저는 부천시장 할 때 기계에도 기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조직을 운영하면서 교육훈련에 투자를 안 하냐 하고 소위 1% 기름값을 얘기했는데 공무원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치고 1%면은 40만 원입니다. 현재 13만 원입니다. 좀 획기적인 교육 투자에 대한 개선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등을 포함해서 그 정부혁신, 행정혁신에 대한 후보자님의 어떤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교육은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적극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한 교육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우수한 인재들인데 교육을 하고 수시로 이렇게 보완하지 않으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이 있으면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있는데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그래야 기업도 기업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가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도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비롯해서 공직사회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민생을 챙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고 또 의욕을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일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내내 지금까지 주질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 삼권 분립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능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지 인적 분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지만 저는 총리 후보자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당 의원들이 그런 논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시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 헌법의 정신, 헌법의 가치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답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삼권 분립을 말합니다.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에서 말을 할 때 그 핵심은 뭡니까? 모든 권력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서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삼권 분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과연 제대로 견제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은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야당은 지나친 발목 잡기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여당, 야당의 자세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의회라는 이 의회의 이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의 의미에서 저는 국회의장이었던 분이 국무총리를 가시는 것은 굉장히 입법부의 기본적인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것을 인적 분리, 기능적 분리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후보자의 그릇에 비해서 작은 말씀 아니었나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저는 후보자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후보자께서 의장을 그만두시고 총리 가시기 위해서 뭐 의장 때 총리 뒤를 생각하고 뭐 그렇게 의장으로서 편파적으로 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한 의장을 마치고 총리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당 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모든 총선 구도를 짜다 보니 지금 총리 후보자는 필요하고 결국은 고사하다 그 자리에 오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의장에 오르신 분이 내 다음 자리 총리가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부당하게 의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분에 맞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은 나쁜 선례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큰 틀에서 후보자의 그릇에 맞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협치 총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정치가 극단의 갈등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국민을 통합하는 쪽으로 의회가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정치가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합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서초동 국민 그리고 광화문 국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최근에 보면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입니다.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다. 공수처 결국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영원히 덮어둘 수 있는 공수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합의 통과되지 못했고 의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의회에 있어서는 안 될 불법 사보임이라든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기간을 갖다 90일을 무시했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 민주주의에 위반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절차상의 이런 흠이 있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런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과정에서 여야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로 인한 충돌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문희상 의장께서도 제가 전임 원내대표를 할 때 이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 정치의 영역에 사법의 영역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라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을 하지만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법의 영역으로 간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께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삼권 분립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삼권 분립의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법과 더 올라가면 헌법에 의해서 그게 판정되는 것이지 누구 감정이나 그냥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법부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 그 위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럴 수 있겠다. 비록 현직 의장이 아니고 전직 의장이지만 입법부의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전직 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실 수 있다.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결국은 지금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권 분립 논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여야 간에 아니면 저와 우리 야당 의원님들 간에 자신의 주장을 펴도 이게 여기서 결판이 안 나죠.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건 판단을 맡겨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사실은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죠. 특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거가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원래 1년 전에 선거법은 확정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훈시 규정으로 1년 전에 선거법도 확정을 하고 또 선거구 획정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원래 제가 20여 년 전부터 공수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현재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저의 답변이 여야 의원님들의 어느 일방을 좀 취하는 것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 것은 가능하면 제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선거법이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더 깊은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선거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입법부가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지금 민생 법안은 먼저 처리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좀 국민들 걱정 좀 덜 시켜드리면 어떨까.
여야가 오순도순 타협하고 대화하고 해서 합의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들께서는 박수 칠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광화문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 서초동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요. 여의도에 나오실 필요도 없는 그런 날을 빨리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리 후보자의 답변이 추상적이시고 실질적으로 여야 정치권에만 책임을 넘기셨는데요. 총리 후보자로서 하실 일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 그러한 지금 정치권 여야 정치권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이 정부의 기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리께서 할 역할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의사진행 발언이나 특별한 거 없으시면 주질의 마쳤기 때문에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광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세균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이 국민들의 찬성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다. 그건 저 나름대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보다도 말씀하셨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도 조사인데요. 이게 이게 무슨 2년 전 조사가 아니고 최근 조사입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12월 23일 조사니까 한 20일 정도 된 조사인데, 그러면 이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도가 보시면 대체로 70% 언저리에 있고요. 대체로 높습니다. 물론 정책 실적에 대해서는 아쉬운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정책이 어떤 국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들이 체감을 하려면 적어도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니까 일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게 명령한 그런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하는 뜻이 저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방향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네.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예.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과 기대가 높습니다. 후보자님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키워드를 찾아봤더니 경제, 소통, 경륜, 통합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총리가 되시면은 물론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특별히 경제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먼저 착수할 일은 어떤 일인가요? 공직 사회가 좀 더 활발하게 미래에 대비하도록 공직 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 제가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개혁은 공직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성공한다. 이런 그런 교훈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 맥을 짚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안 중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인데요.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좀 전에 우리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세 직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도 정확하게 네, 그렇게 알고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공수처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좀 전에도 보시면 공수처에 대한 그 국민들의 찬성률이 높은데요. 최소한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텐데 총리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일부 저항이나 반론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텐데요. 어떤 입장이시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제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총리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자는 장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법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관여하시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네. 함께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사실은 출범이 어렵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행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총리가 된다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늦추는 것은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를 통한 어떤 검찰 개혁 필요한데요. 수사 관행, 조직 문화 이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4년까지 11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법무부와 대검찰청 누구도 이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2014년 이후에는 아예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개인이 우주와 같은 무게를 갖는 그런 존엄성을 가진 존재일진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야 될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시고 그 전에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검찰 조직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챙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그런 역할을 잘 해온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은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그 검찰권이 가끔은 정반대로 작동했다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아마 이런 검찰이 정말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의 염원도 있고 하니까 정말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조직으로 그리고 원래 본연의 책무를 실천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혹시라도 힘이 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온 부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전제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그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선한 허위 조작 정보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허위 조작 정보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적 흉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동안 총 2074건의 허위조작 정보를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 또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다를 포함해서 북한 관련 키워드가 무려 70%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분단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분열시키고 정치를 왜곡시켜 왔는가를 보여주는 일이고 아직도 그렇게 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단이 굉장히 아픈 일이죠. 이런 색깔론과 혐오, 증오, 지역 차별 이렇게 이어지고 심지어 일본 그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졌는데요.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야 되듯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잘 굴러가려면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를 깨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허위 조작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전 세계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 조작 정보는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것이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 정화가 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근절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